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불참한 증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동행 명령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조특위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유의미한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을지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정조사는 늘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 손방망이 처벌이거나 아니면 그 처벌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증인선서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규정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즉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 내용들을 열람을 하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들에게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만 다루지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까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청문회에서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들을 밝힐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증언을 거부하지만 일부 증언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나 공개적으로 네. 또 새로운 사실이 간혹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한계는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제 국회 청문회의 이제 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열렸던 청문회 현장들은 과연 그러한 기능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좀 어떠셨나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또 네. 수사기관을 통해서 좀 흘러나온 내용들을 이제 재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진행을 좀 봐야 될 거고 이게 1차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1차 청문회 이후 2차, 3차 청문회 일정을 진행해 가면서 내용들이 추가로 확보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다소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전체 내용을 저도 일정이 있어서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돌아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그런 이 내용이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다. 어느 순간부터 국조가 네. 청문회로 바로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전조사 쫙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대질신문을 한다든지 또는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후반기 아니면 최종 단계에서 청문회 열어가지고 그거 이제 사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사전조사도 별로 없이 바로 그냥 청문회부터 여는 것이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된 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언론 플레이용으로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특위를 하는 건 아닌가,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건 아닌가, 조사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깊이 있게 해서 심도 있게 진실을 파고들거나 규명하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이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호통치고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고 몰아세우고 하는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 액션에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조사에 물밑 조사, 기초 조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특유도 그렇지만 청문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전 조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사전에 뭐 현장 조사, 자료 조사 또는 대면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도 발굴하고 새로운 또 그 현장도 파악을 하고 새로운 증인도 발굴하고 해가지고 특위에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대조하고 비교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증인 채택된 분들도 언론에 이미 본인들의 행적과 은행이 다 공개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불러놨어요. 그분들은 맨 마지막에 나와봐야 어차피 하는지 뻔하고 행적 다 알려져 있고 기초조사를 딱 해가지고 새로운 의혹이나 이슈를 찾아내고 또 증언도 확보하고 해서 그분들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뭐 김영현 장관이든 각국 사령관이든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던데 이런 증인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네. 관심 가질 만한 것인데 지금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 결과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사전 조사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청문회로 바로 들어가니까 질문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분들 네. 행적과 발언이 다 알려져 있는 분 불러봐야 새로운 건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윽박지르고 그냥 당신 잘못했지 않냐 뭐 사과해라 이런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국조특위 청문회에 만약에 그 의원님이 그 출석을 하셨다면 예. 어떤 부분, 어떤 쟁점에 가장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어제 헌재 심리에서 네.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하신 거 4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헌재도 내란죄를 뺀다고 확정을 하진 않았지만은 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죄를 심리하고 그 내란죄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하지 않으면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심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여기도 지금 특위의 그 핵심이 결국 내란죄 유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기한 그 4개가 대통령 입장이 맞으냐 아니면 그 반대 입장이 맞으냐에 따라서 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네. 특위의 그 최종 결론이 또 거기서 갈라질 수도 있고 탄핵 여부도 거기서 갈라지고 법원의 재판에서도 그게 이제 유무죄가 결정될 거기 네네.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발언했던 예. 그 4가지 예. 그 발언들이 가장 이번 그 청문회에도 반영되어야 할 주목될 쟁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본회의를 못 열게 하고 국회를 폐쇄할 의도로 했느냐, 네. 그걸 위해서 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을 다 끌어내려고 했느냐, 네. 또 그렇게 그 국회를 폐쇄시켜 놓고 다른 입법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느냐, 그걸 최상목 대행에게 지시를 줬느냐, 네. 또 포고령의 그 대통령 책임이 어느 정도냐, 그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대통령 책임이 어느 정도냐, 김용현 장관하고 좀 엇갈리잖아요. 네. 대통령 책임이냐 아니면 김용현 장관의 이 재량이 컸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내란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선관위 부분도 부정선거가 과연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강제로 자료를 뜯어내서 확인해야 될 만큼 이 근거가 있느냐 아니냐 네.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의원님도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내란 특위와 관련돼서 저 같으면은 사실은 그 뭐 대체로 지금 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고 꼭 따져보고 싶다면은 저는 그 북한의 무력 도발 유인하려고 했던 조치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관계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권력 장악을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걸린 도박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칫하면 한반도의 전쟁에 나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손상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요. 네네. 한미동맹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정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인돼서 지금 언론에 좀 나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미 지난해 3월 무렵부터
그러니까 이 여러 차례 지금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있었다라는 게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실제 예하부대 실무자들에게도 어떤 지시가 내려갔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부대의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급까지도 불렀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임무를 했었고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 타격을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합참의장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그 풍선 그 삐라 관련 풍선을 보냈는데 원점 타격을 김영현 장관이 하라고 그랬는데 거절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그 합참의 작전본부장, 그다음에 저 합참의장 관련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 저 같으면 철저하게 이 문제는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그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이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국회 청문회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고, 하지만 그 헌재 변론에는 앞으로도 모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윤 대통령의 의도와 전략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세 기관에 다 출석하기가 불가능하죠. 헌재 재판이 거의 이틀 사흘에 한 번씩 있는데, 이게 대리인들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제대로 대통령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입증하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어느 정도 제대로 충실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뭐 일주일 뒤에 한다면은 뭐 한 이틀은 준비했다가 하루 출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2, 3일에 한 번씩이면은 준비하고 출석하고 이걸로 다 끝이에요. 아예 국회 특위에 나올 시간도 없고 공수처 수사 받을 시간도 없고 또 거기도 나오려고 하면 나오는 대로 또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거기에다가 또 공수처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이거는 불법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일체 뭐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다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앞으로의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 가면은 저 대통령 측에서는 이는 불법 공수처가 넘겨가지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데 동원되는 자료들은 다 불법 자료들이다. 이건 원천적으로 법원이 배제해야 되는 거다. 그거 다 배제하고 나면은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사에 응하면 그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되니까. 그리고 국회는 나와봐야 답변 기회도 안 줄 거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비난하고 뭐 비방하고 다 끝날 거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물리적으로 다른 타 기관은 출석할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 보이시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물리적인 그 시간 속에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헌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글쎄요, 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나가고 저거는 안 나가고 그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소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것도 그 요인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했든 검찰이 하든 기본적으로 진술거부를 할 겁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한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아마 그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역시 동행명령장을 그 거부한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그 죄의 유형이 이미 내란죄가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확정되면 그 무기형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몇 년 형이 더 추가되고 벌금이 얼마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청문회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라는 동행명령장도 좀 중요하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본인의
그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자기의 정책 운명을 판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네. 적극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아마 대통령 관저에 구속되지 않고 있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구속되면서 본인의 존재감, 자기 지지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자기하고 손절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효과들을 노린다는 차원에서 존재감 확인 차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계속 나가서 자기의 변론을 변론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현재 그 대통령과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설정해 나가는지 조혜진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헌재 변론 출석이 결국에는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제 발언도 특정 세력과의 거리두기나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출당 조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윤 대통령과 극우 세력과의 관계 설정, 국민의힘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입장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우리 당은 뭐 대통령이 뭐 인기 떨어지고 하면은 그냥 뭐 일부에서 그냥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대통령하고 뭐 손 끊자, 대통령 탈당 권유하자, 또 심하면 뭐 출당시키자, 또 출당시킨, 탄핵 때는 또 출당시킨 당대표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비겁한 거거든요. 비겁하다. 지금 예, 당이 책임이 없지 않잖아요. 여당이 뭡니까? 정부 여당이 그 같이 국정 운영하고 정치를 수행하는 기관이니까 여당이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되거나 국민 신뢰가 떨어지거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에 몰리면 그건 여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수습을 하든 해결을 하든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손 끊는다, 꼬리 자른다, 네. 굉장히 비겁한 일이고, 뭐 그건 옛날부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늘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잘했던 부분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당이 책임지고 또 국민한테 설득을 하거나 사과하거나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를 우리 당의 중심축으로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네. 결국은 우리 진영 쪽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소수라고 하지만 저쪽 뭐 이렇게 진보 좌파 진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한테 너무 우리 쪽이 당이 기울거나 거기의 주장을 우리 당의 이 중심으로 잡거나 하는 건 그건 안 되지만은, 거기에 생각을 일정 부분 또 우리가 들을 만한 것도 듣고 또 같이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잘 이야기하는 게 소수자 네.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소수 의견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의 소수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우라고 해서 그냥 팽개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옳지도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거를 우리 당의 중심으로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거는 또 우리 당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은 분명히 현장에서, 밖에서, 장외에서 오랫동안 가장 강하게 저렇게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인데, 당으로 보면 뭐 자유통일당이니 뭐니 이런 당인들이고 국민들도 그거 다 아는데,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만 나오지 그 당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당의 그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당의 국민들도, 우리 당 지지자들도 대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 안에서 관계를 가져가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공동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선긋기는 적절치 않다 이제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정당 지지율이 뒤바뀌는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일시적인 착시다, 보수의 과표집이다, 이제 그런 분석이면서도 이제
하락세 원인 분석에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의원도 이제 비명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이 상황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좀 이재명 대표 좀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앞서 이제 얘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면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이러면서 도리어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에 점점 포획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과거 윤상현 의원의 같은 행태면은요.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징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리어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고 들어선 그 지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 중심으로 다시 세력이 재편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초기에 단호한 태도에서 지금 약간 모호한 태도, 도리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큰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로 좀 돌변하고 있고. 네. 또 그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그 서부지법 법원에 대해서 침탈한 분들에 대해서도 경찰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양비론적 접근을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저는 그 위기 현상이, 그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어찌됐든 지금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과표집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3주 전의 조사에 비해서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1000명 샘플일 경우에 한 150명 정도 늘었어요, 추가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렇게 적극적인 여론에 반응하고 과표집되는 것도 일종의 여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국민의힘이 상승세에 있는 건 맞고, 거기에 원인에는 어쨌든 이 국면 자체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네. 탄핵 문제는 거의 기정사실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 또는 다음 정부에 대한 향방이 눈길이 가다 보니까 서로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 지적에서 하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지난 탄핵 이후에 지금 한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한 달 반,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제1당으로서 좀 더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게 국정을 운영을 하는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대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도리어 이제 국민들께서도 불안해 보이고, 또 같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정쟁만 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도 하락돼 버린 거죠. 서로 비슷하게 수렴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당내에서 꼭 임종석 의원이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도부 내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좀 더 그 당의 전술 전략적 운영이나 또는 그 현안 대응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생 문제, 그다음에 경제 현안,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권한대행 체제를 지원해주면서 민주당 나름의 어떤 이 안정적인 그리고 비전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측 메시지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내일 메시지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준비된 대선 주자 후보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목소리도. 벌써 대선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요. 네. 제1당 당대표로서 뭔가 정책적으로 준비돼 있고 민생과 국민적,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그런 쪽으로 포용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쟁이 탄핵 국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양당에 대해서 지지율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지지율로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2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이슈는 시험 관계상 트럼프 2기 관련한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 이런 걸 이제 좀 마지막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 보유국 발언에 대해서
남북 핵 균형 주장, 우리도 이제 핵 자체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우리의 좀 외교 전략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미국의 입장은 그 원론적으로는 CVID 그 불가역적인 네.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 그였는데,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결국 그건 뚫리고 핵 개발은 차근차근 뭐 착착착 그대로 진행되고, 어느 선 넘어서면은 그때는 이제는 뭐 통제 불능이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라고 다들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인가 미국 조야에서 뭐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현실의 바탕에서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참 저는 뭐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때는 뭐 제대로 안 하고 있더니 결국 이런 상황이 왔구나.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구나. 근데 이제 뭐 이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뭐 불행지당인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그 핵 방어 수단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거부감이 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오픈돼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자체 핵무장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도 제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정말 그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네. 대외 관계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렇게 결국은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 일본이든 우리든 핵 무장을 자체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미국의 의사가 결정적인데,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고 뭐 대안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빨리 이 시기 해야지. 또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나 외교나 안보 모두 지금 뭐 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도 좀 뭐 탄핵되고 하는 상황이 정말 이거는 국익에 심대한 그 자해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그 민주당이 탄핵 소추 취하를 하든지 해서 빨리 복귀시켜줘 가지고 뭐 정부나 뭐 국회나 또 기업이나 전방위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령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그 직무 복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나라 걱정한다면은 민주당이 네. 또 수권 정당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은 핵무장을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제 주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2분 정도로 좀 압축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동북아나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두 가지 질서가 달러 시스템하고 NPT 체제인데, 네. NPT 체제를 정면으로 깨는 것을 허용할까? 저는 그 여권 관계자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면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럼 도와주겠다. 허락받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용인을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국제 NPT 체제에 따라 우리는 북한과 준하는 경제 고립, 그다음에 경제적 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야당도 도와줄 텐데,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도와줄 테니까 미국으로부터 그러면 승낙서를 가져와라. 네. 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자, 그 외교 현안과 트럼프 관련돼서 저는 한 3가지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현재 권한대행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한대행과
그 여야 당대표가 한 3인이 모여서 네. 외교부 장관을 배석해도 좋고요. 그런 정도에서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그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면 더 좋고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대통령과 정부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의원외교, 우리 국회 의원외교를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외교도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 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를 통해서 미국 내 우호적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주고요.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공공외교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외전 탄핵 국면 속에서 국조특위 청문회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속에서 우리의 외교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